예, 언제나처럼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재난 방송 들어온 게 있죠? 네, 예. 이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 58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사항입니다. 지역은 서울 전체, 인천 전체, 그리고 경기 전체 지역입니다.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책임자 등은 빗물바지와 배수구를 미리 청소해 주시기 바라며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수방자재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산간 계곡, 하천변 산책로, 야영장 등 접근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축대, 옹벽 붕괴가 우려됩니다.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은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재난 방송 들으셨지만 저는 오늘 그걸 실감을 했어요. 방송국 오는데 독일어로 그 자동 세차 네. 이 기기 있잖아요. 네. 그걸 독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서 슈트라세라고 그러거든요. 파서 스트라세? 슈트라세. 슈트라세. 예. 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 파서는 물이에요. 네. 슈트라세는 스트리트가 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거리, 뭐 물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진짜 와. 물길이에요, 물길.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조금 그 지역을 벗어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이 진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드린 건데 지금 운전 중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쪼록 꼭 이 안전거리 언제 비가 맞습니다. 그렇게 올지 모릅니다. 네. 제가 이런 비를 옛날에 독일에서 있을 때 10년 동안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와 우리나라에서 진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럴 때는 거리에 나가도 우산이 소용이 없을 정도예요. 맞습니다. 예. 네. 뭐 맞아보지도 않는데 뭐가 맞아요, 맞기는. 이런 비 맞아봤어요? 일단 리액션은 충실히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참 이 리액션이 진짜 좋아요. 네. 이 반응이 좋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더 말하고 싶어져요. 네. 와, 참 이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시려면 방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따로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이제 앵커께서 운전 중에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 네. 운전 중에는 유튜브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정차하시고 라디오 들으시면 됩니다. 네. 라디오로. 나중에 정차하시고 집에서 예. 편하게 구독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가 유튜브나 시각 매체보다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우리가 라디오는 듣잖아요. 보통. 네. 귀 안 들으려면 두 손을 써서 귀를 막아야 돼요. 네. 예? 그런데 뭘 보고 싶지 않으면 눈만 감으면 돼요. 네. 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귀로 듣는 매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라디오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네. 자꾸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오늘 얘기할 것부터 얘기를 해야죠.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오염수 방류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개시하기로 공식 결정을 했는데요. 이로써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죠. 2021년 4월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가 되는 겁니다. 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관계 강요 회의를 마친 뒤에 기상 등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고려해서 소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에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 수출처 개척 등 다양한 어업 진흥책을 추진하고 어민들과 의사소통도 지속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서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방침인 건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관계 강요 회의 이후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달 4일에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다, 미미하다는 결론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이 보고서를 보면 해양 방류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그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외교적 마찰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인데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류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 수산물의 가장 최대 수입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제 더 이 전량을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실제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8.5%가 전월보다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 달 만에 28.5%가 30%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사실 중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이렇게 해도 일본은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뭐 다른 걸로 일본에 방류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중국 역시도 중국과 같이 비교적 일본에 대해서 영향력이 큰 나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 수입을 가지고서 일본에 압력을 가한다.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방류하려고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 정부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인근 해역에서 계속 방사능 수치를 검사를 하고 우리 해역은 물론 합니다. 그리고 시험, 그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측정 포인트들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서 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즉각 항의를 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예를 들면 그 처리 오염수가 들어오게 되는 시점은 빨라야 4, 5년 후기 때문에 당장은 별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우리 기술진들이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그러니까 IAEA도 체크를 하고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게 방류가 되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 동안은 제가 볼 때 조금 여권의 지지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좀 흔들리긴 흔들릴 거예요. 예.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중국의 압력 때문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어민들을 위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맞아요. 게 아닐까 예.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 이거예요. 일본산 그래서 일본 어민협회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이런 단어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건 자기도 이해하겠는데 이 사회적으로 안심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네 수산물의 이미지가 이만큼 나빠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측면이죠. 예.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의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서 비상행동기간에 돌입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내일은 의원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촛불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식으로 야당의 움직임이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외교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같습니다. 그러면 압박을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뭐 이 방류를 멈출 거냐? 압박을 해가지고 멈추지는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야당이 움직여주면 일본 정부는 좀 더 신경은 분명히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류 초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꾸준하게 계속적인 컨트롤을 해야 돼요. 정권을 초월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 뭐 해야 될 일은 많거든요. 정권을 초월해서. 네. 예를 들면 외교 문제도 그렇고 국방 안보 이런 거 정권 초월하는 문제지만 이 문제도 정권을 초월해서 이 방류하는 동안 계속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대법원장 관련 소식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 약자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이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의 경우에 또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연수하는 등 일본법의 밝은 사법부의 일본통으로 꼽히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법부에서의 이제 보수의 입김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지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분이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가지고 평생을 판결만 한 분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법원 판사분들도 저게 많거든요. 이 법원행정처라든지 이래서 소위 말해서 행정 실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계속 판결만 내렸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을 높게 사야 되고 두 번째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분이 장애인 문제라든지 이런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이 보수다 뭐 이렇게 꼭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분이 이 판사들 중에서 재판을 하는 요직도 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야를 넘나들어서 인정받는 분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인데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 제3자 뇌물 제공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가 피해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대표의 옥중 공천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이거는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옥중 공천성, 옥중 당무 본다라는 이 얘기는 친명계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만일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뭐 옥중에서 당무를 본다라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비명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들고 일어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글쎄요 뭐 이 친명들은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역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의원제 뭐 이렇게 폐지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플랜 B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네. 자,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 이야기인데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면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뒤에 벌어진 일련의 재판 파행과 관련한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43차 공판에서도 이 의혹이 다시 거론이 된 건데요.
검찰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의 배우자, 여기서 피고인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를 말합니다. 해광을 남편을 위해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람이며 지난 10개월간 문제제기 없이 본건을 진행하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해임하겠다. 검찰이 회유, 압박했다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재판이 한 달간 공전했고 오늘 오전 재판도 공전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가족의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 중 한 명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 씨를 만난 지난달 13일부터 이 상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박 의원이 이 이모 씨를 만나서 이화영과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전 부지사 부인인 백모 씨와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서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5일 뒤에 백 씨가 민주당에 자필 편지를 보내서 남편의 진술 번복 배경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이제 41차 공판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건데 당시에 이제 이전 부지사의 재판 변론을 9개월 넘게 도맡아온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결국 이제 파행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누군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일단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씨가 갑자기 전화를 바꿔줘서 받아보니 이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라고 하면서 회유와 압박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이전 부지사가 홀로 법정에 출석을 했고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 선임해서 오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외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당부한 상황인데 속행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저도 이게 이 어떤 이런 경우는 저도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닙니다. 다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변호인 선임 문제로 지금 또 이게 시간이 늘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계속 이 재판이 지연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면 그 국선 변호인이 오전에 하고 오후에 지정받아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한 이후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에는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재판이 더군다나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변호인 선임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피고인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니까 빨리 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재난 방송 하나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5분 기상청에서 요청한 서울 중심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 매우 강한 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전국인데요. 현재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야영객들은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해안가 피서객 등은 낙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면 빠르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련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으로 명칭을 바꾸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을 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었고 한경협으로의 명칭을 바꾼 겁니다. 새 명칭이 한경협은
1961년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 이름인데 이 한경협이 이후 68년에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꿔서 현재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번 명칭은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관 개정을 승인한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이 승인이 9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풍산그룹 회장이 오늘 총회에서 전경련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정경유착 등 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정관에 명시하기도 했고요. 또 총회에서는 사무국과 회원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헌장도 채택을 했습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한경연을 한경협으로 흡수하는 통합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서 절차상 한경협이 기존 한경영 회원사들을 넘겨받게 돼서 4대 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한경협 회원사에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4대 그룹의 이제 전경련 탈퇴 이후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언제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당시, 당시에. 네, 그 당시에 탈퇴 이후에도 삼성 계열사 5곳이나 갑자기 훅 물어보면 저도 그게 몇 년도지 이 생각이 나는 그 미국 대선이 언제인지도 헷갈리는 사람인데 내년입니다. 네. SK 4곳, 그 현대차 5곳, LG 2곳이 회원사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삼성증권이 최근 논의를 거쳐서 이 한경협에는 합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까지 이제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이 기업인도 아니고 부족했음에도 중한 임무를 맡겨줘 감사하다, 많이 배웠다라고 했는데 고문으로 위촉돼서 계속 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그 앞서서 말씀드린 4대 그룹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진 평산그룹 회장이 신임 회장이 됐다라는 거죠. 이분이 몇 개국어 하시는 분이냐면 5개국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사실 그만큼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그 부시 대통령과도 굉장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부시입니다. 아들 부시가 아니라 굉장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만큼 사실 세계의 인맥이 굉장히 많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경련이라는 게 이익 집단적 성격을 가졌는데 그런 성격이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냐면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하나의 일종의 싱크탱크 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 부여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전경련이 과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경련 잘못이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정치권의 잘못이 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돈이 남아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한경협으로 이게 바뀌면서 네. 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자꾸 우리나라 정치 내부에 이렇게 얽히고 막 뭐 이런 일은 조금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에는 새롭게 한경협이 태어나는 것 아닌가, 태동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한 30분 방송하는 동안 2번이나 재난 방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꼭 안전운전 그리고 길에 가실 때에도 꼭 안전한 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우영 아나운서하고는 오늘 여기서 헤어지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